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신제국주의 중국이 식민지가 된 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9월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는 2024년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발표에 따르면 당시 중국과 아프리카 양측은 현대화를 함께 추진하고 높은 수준의 중국 아프리카 운명 공동체를 공동 건설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죠. 또 시진핑은 정상화의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중국 아프리카 관계에 새로운 위상을 선언하고 영대 파트너십 행동을 제안했는데, 여기에는 농업, 무역 투자, 디지털 혁신, 녹색 발전, 보건의료, 인문, 교류, 평화, 안보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향후 3년간 아프리카의 하나로 약 67조 7,5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죠. 한마디로 엄청 가깝게 지내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러한 아프리카 원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2000년대 이후 중국은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과 교류를 확대하면서 경제 원조부터 인프라 투자, 무역, 외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감을 높여왔습니다. 2013년 후에는 1대1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특히 아프리카 인프라 투자가 급증했고요. 말하자면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회 전반에 꽤 많은 차이나머니가 투입된 셈입니다. 아주 단순하게만 본다면 중국이 마치 열악한 환경에 놓인 아프리카를 돕기 위해 힘쓰는 국가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연히도 중국은 자선 사업을 하는 게 아니죠. 아프리카를 향한 중국의 행보는 신제국주의라는 평가가 항상 따라옵니다. 이는 중국이 아프리카를 돕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개입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사실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과거 전통적인 제국주의는 군사적 침략과 식민 지배를 통해 직접 지배를 했지만, 신제국주의는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종속을 통해 간접 지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다국적 기업, 국제기구 경제적 압박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제국주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악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이 무력으로 상대 나라를 굴복시켜 통치하는 방식은 국제사회의 비난 때문에라도 불가능하죠. 비슷한 게 중국 내에서 행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비난을 무시할 각오가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이 말은 다른 국가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쉽지 않다는 말인데, 해당 국가가 오케이만 한다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주요 인프라를 경제적으로 지배하면 가능하니까요. 그럼 중국은 무슨 짓을 하고 다니길래 아프리카를 지배했다, 신제국주의라는 말까지 듣고 있는 걸까요?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은 아프리카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약 100억 달러 수준이었던 중국 아프리카 무역 규모는 2023년에 2821억 달러로 폭증했죠. 국제통화기금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아프리카 수출의 약 20%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수입의 약 16%가 중국산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중국 시장과 상품이 아프리카에 매우 중요해졌다는 뜻이죠. 의존성이 커졌다는 말인데, 나라 간에 무역하는 걸로 제국주의라고 해버리면 우리도 미국의 식민지이고 동시에 중국의 식민지라는 말인가 싶습니다. 하지만 무역 구조를 살펴보면 중국이 우위를 점하는 일방적인 흐름이 뚜렷하게 드러나죠. 보스턴 대학교 글로벌 개발정책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아프리카의 대중국 수출의 89%가 원유, 광물, 금속 등 1차 자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기간 아프리카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품목의 94%는 기계, 전자제품, 직물 등 제조업 제품이었죠.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중국의 원자재를 팔고 중국으로부터 완제품을 사오는 구조인 겁니다. 이런 무역 구조는 이른바 구조적 종속 문제를 야기합니다. 구조적 종속이란 정치, 사회, 경제 등의 관계에서 불균형이 발생해 한쪽이 다른 쪽에 종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프리카가 중국의 원자재를 팔고 완제품을 사들이는 것은 전형적인 구조적 종속이죠. 우선 원자재를 파는 것은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원자재라 해도 제조 과정을 거친 완제품은 훨씬 높은 가격에 팔리지만 이 과정이 중국에서 일어나죠. 심지어 원자재에도 중국이 손을 뻗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행해지는 광산, 임업아업에도 중국이 투자를 해놓았으니까요. 중국의 수출은 하지만 그 수익마저 중국에게 다시 들어가는 구조인 겁니다. 이대로 아프리카가 계속해서 내부 생산 역량을 키우지 못한다면 경제 성장이 제한됩니다. 별 수 없이 아프리카의 경제는 앞으로도 쭉 원자재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만약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기라도 하면 아프리카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테고요. 실제로 이런 무역 불균형 때문에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중 무역 적자를 겪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아프리카 전체로 보면 대중국 무역 수지 적자가 GDP 대비 약 2.6%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랬죠. 대표적으로 영국이 있고요. 과거 유럽 열강들 역시 식민지에서 원자재를 싸게 가져가고 그 원자재로 만든 완제품을 비싸게 파는 무역 구조를 유지하곤 했죠. 한편 아프리카에 상당한 이득을 가져다준 측면도 있긴 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원
원자재가 필수적인데 덕분에 아프리카의 원자재 수출이 늘어나고 국제 상품 가격이 상승하기도 했거든요. 2000년대 중반의 슈퍼사이클 기간 동안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 덕분에 경제 성장률을 높일 수 있었죠.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률 상위권을 차지했던 앙골라, 에티오피아, 콩고 민주공화국 등은 중국과의 무역과 투자를 통해 연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언뜻 다른 국가들이 경제가 성장하면서 겪는 과정처럼 보이기도 하죠. 투자를 받고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일반적인 국가의 발전 과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뻔히 보이는 드라마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법입니다. 중국은 아프리카가 자체적으로 발전할 여지를 주지 않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아프리카가 중국의 기술이라도 배워서 자체적으로 발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일단 아프리카가 얻는 수익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무역 수지는 적자인데다가 아프리카의 인프라를 건설해줄 때도 아프리카 노동력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에게 아프리카는 마치 과거 제국주의 식민지처럼 시장이자 좀 과격하게 말하면 지금까지 본 무역은 지배를 위한 단편적인 발걸음이죠. 총칼 대신 계약서와 자본으로 아프리카를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중국은 금방까지 말했던 무역을 통해서만 신제국주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순 의존성이 강한 무역뿐이라면 신제국주의라는 이름까지는 붙지 않았을 테죠. 중국의 속내를 제일 잘 볼 수 있는 파트가 정치와 인프라, 빚의 함정입니다. 먼저 인프라부터 보죠. 도로, 철도, 항만, 전력 등 사회 간접 자본 투자는 아프리카 발전에 필수적이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투자가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바로 이 부분에 적극 뛰어들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최대 투자자로 떠올랐죠. 중국은 2013년부터 시진핑이 추진한 1대1로에 따라 아프리카 52개국의 각종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국책은행과 대부 기관들은 아프리카 정부 및 국영기업들과 1188건 총 1600억 달러 규모의 대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교통, 전력 생산, 광산, 통신, 인프라 분야죠. 한마디로 중국이 자신들의 돈과 기술력을 사용해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도로를 뚫고 철도를 놓고 발전소를 세운 겁니다. 물론 당연히 공짜는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해당 국가의 인프라 건설 비용을 빌려주는 식으로 건설을 진행했죠.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 갚을 수 있어야 갚죠. 사실상 경제를 중국에 종속되게 만들어 놓고 또 필요도 없는 인프라를 지어버리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케냐에 지어진 수도 나이로비와 최대 항구 몬바사를 잇는 철도 표준계 철도는 사업비 중 85%를 중국이 빌려줬는데 이건 케냐 GDP의 6%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근데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니 운영 첫 해에만 1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냈고 결국에는 채무 불이행 위기까지 왔죠. 한마디로 그 국가가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돈을 빌려서 해야 될 정도이면 아니 적어도 운영은 되어야 하는데 운영도 안 될 정도이면 만들어도 유지비만 많이 먹는 돈 먹는 하마가 되어버립니다. 뭐 언젠가 필요할 수 있다고 쳐보죠. 진짜 문제는 제대로 안 지어진 것도 너무 많습니다. 파키스탄이 지어진 이슬람아바드 공항은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에콰도르의 수력발전소는 완공했더니 금이 가고 붕괴할 우려까지 나와서 중단되었죠. 앞서 말했듯 중국인들이 와서 공사하기 때문에 기술 이전도 없고 노동력 창출도 없다시피 합니다. 진짜 많이 양보해서 인프라는 필요하니까 또 경제 성장의 토대이기도 하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럼 중국은 왜 이걸 지어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속내가 뭘까요? 단편적으로는 중국 기업들의 수익 창출도 있고 중국인들의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앞서 나온 빚의 함정 때문입니다. 중국으로부터 돈을 빌린 국가는 중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되기 쉽기 때문이죠. 아프리카 국가들은 처음부터 상환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중국에게 돈을 빌리게 되는데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 자연스레 중국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즉 채무 외교라는 말이죠. 채무 외교란 채권국이나 기관이 자연국의 부채를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빌려주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국주의 시기에도 열강이 채무를 빌미로 군사 개입을 하거나 영토 할양을 요구했죠. 대표적으로 2017년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만은 99년 동안 중국이 운영권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국방대 아프리카 전략연구센터는 중국이 아프리카에 1만 개 이상의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이 중 2,000에서 3,000개는 중국 국영기업 소유이고요. 중국은 무역과 인프라, 빚을 통해 원자재와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이고 저렴한 공급처 확보, 식량 자원 확보에다 시장 확보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 더 남았죠. 중국의 최대 목표는 아니 시진핑의 최대 목표는 패권국입니다. 패권국이 되려면 내 편이 많아야겠죠. 중국은 의존성 높은 무역, 인프라와 빚을 무기로 과거의 제국주의처럼 강제적인 문화 동화 정책이나 언론 통제 또 따로 정부를 세우지는 않지만 비슷하고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죠. 일단 중국은 각국의 정부와 은밀하게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방식이든 말이죠. 아프리카 각국의 지도자들, 정부와 뒷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엄청 많지만 뭐 이것
것들은 추측이니 뒤로 해두더라도 아프리카 국가의 정부들 중 상당수는 중국을 제외하면 손을 내밀어주는 국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주는 중국에게 우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수 있는 게 중국이 항상 외치는 하나의 중국, 즉 대만은 중국에 흡수되어야 한다는 행보이죠. 현재 아프리카에서는 에스와티니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한 상태거든요. 중국이 제공하는 경제협력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만과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죠. 유엔 등 국제기구 투표에서도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과 보조를 맞추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유엔 인권이사회나 총회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결의 표결 때 상당수 아프리카 국가들이 기권하거나 중국 입장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죠. 아프리카는 유엔 193개국 중 28%를 차지하는 중요한 표밭입니다. 게다가 아프리카에 군사 기지까지 건설하고 있죠. 2017년부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인 지부티에 이미 건설했습니다. 지부티는 세계의 전략 요충지인 아덴만 인근에 있습니다. 사실 지부티는 미국, 프랑스, 일본 등 다른 국가들도 주둔하고 있지만 지부티를 시작으로 적도기니 및 나미비아에서도 중국이 군사기지 설립을 추진 중이라는 말이 있죠. 사실 어디로 할지가 문제이지 다음 군사기지 건설은 거의 100%이고요. 정확히 백광국으로 향하는 미국과 각을 세우는 행보입니다. 중국의 말처럼 진짜 중국은 어쩌면 악의가 없을 수도 있죠. 그냥 자기 편 만들기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추진한 것들이 실패했다는 것이죠. 부패한 정부는 계속해서 중국을 지지하고 있으며 막대한 빚은 시민들의 목, 후대의 몫이 될 것이니까요. 중국은 어떤 식으로든 돈을 회수해 갈 테고요. 대규모의 부채에 대한 부담과 만일의 사태에서 중국이 행사할 정치 군사적 압력은 무시 못할 수준이라는 게 사실입니다. 신제국주의 중국의 식민지가 된 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